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요,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 글쎄요, 날씨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맘때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날씨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용어는 추석 앞두고 쓰는 용어군요. 예, 한국 고유의, 우리 고유의 대명절이죠.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이제 휴일 연휴를 즐기실 텐데, 아유, 그간에도 뭐 미국에서 뭐 FOMC도 준비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소란스러운 일도 있는데, 이 휴가 기간에만이라도 여러분 돈 문제, 또 재테크, 주식 문제 이런 거 다 놓으시고 힐링하시는, 가족분들과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비혼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들은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를 꼽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야, 너 취직은 했니? 이런 걸 꼽았다 그러는데, 기혼자의 경우에는 삼촌 월급 얼마야? 그러니까 연봉 얼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야, 그때 집을 왜 안 샀니? 이런 것들이 많이 선택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친인척을 방문하는 기회가 줄면서 오히려 명절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 맞는 우리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뭐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이제 시작하는 딱 그 시간이잖아요.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게스트 여러분들 소개해 드려야 되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미리 광고 드리면 약간 모시겠구나 나온 게 내가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락 보컬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그 공연 들어오는 그렇게 입으셨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뭡니까? 저까지 이게. 오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 추석이면 그래도 아무래도 뭐 직접 만나시는 분도 있고, 네. 비대면 그래도 소통이라도 다 하실 텐데, 두 가지 좀 이야기만 올리면, 앞에 뭐 그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거보다는 비즈니스 소통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영어로 팔로업 질문이 이런 질문이나 잔소리보다 훨씬 좋다고. 팔로업 질문이 뭐예요? 아, 요즘 힘들어 그러면 많이 힘들어 이렇게 대묻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걸로 돼 있구나. 네가 뭐가 힘들어? 뭐 이런 질문하기 때문에 난 더 힘들었어. 뭐 이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유머를 하면 좋은데, 네. 유머를 해서 웃기기까지 하면은 상대방들이 나를 용기 있으면서 능력도 있다고 평가하고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웃겼는데 실패하면 네. 능력은 없지만 최소한 용기는 있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남을 비하하는 농담은 둘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좀 자신 없으셔도 유머 한마디 오케이. 팔로 소통하시는 것도. 야, 근데 진짜 그 아까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약간 생뚱맞는 좀 퉁명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공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말투가 친한 사람일수록 약간 퉁명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소장님 뭘 투명스러워? 아니 약간 그래서 누가 그러면 친데레야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하여튼
그리고 오랜만에 3프로 상담소에 초대를 했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로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처음 왔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추석 앞둔 시점이라서 저희 작가들하고 회의하다가 무조건 김학균 센터장님 모셔봐. 네. 추석에 가장 잘 어울리시잖아요. 푸근하시고 그죠? 조금 농촌적 캐릭터이죠, 제가. 다른 여의도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네. KBS 이런 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은 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센터장님들이 그 공중파도 많이 진출해 계신데 원조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윤대원 교수께서 일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의 초대 가수는 최근에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던, 이게 복면을 쓰고 계신데 굿나잇이라는 그 복면의 정체가 바로 이분이시죠. 데뷔 25년 차를 지내고 계시고 앞으로 포부는 부활에 맞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락밴드의 전설, 부활의 명품 보컬이죠. 박완규님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런 날이 오다니. 3% 많이 컸다. 네. 아이고 진짜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오셨지만 네. 정말 신기한 만남 같은. 네. 연예인을 만나는 네, 느낌. 네. 연예. 저도 매우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 왜 부르셨어요? 아니 그 자리에 지난주에 네. 박기영님이 오셨는데 예. 지난주에 그랬더니 완규 오빠 제가 한번 불러드려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우리 기영 씨하고 네. 소양 씨하고 네. 그 가수 소양 씨하고 셋이 밥을 먹었어요. 네. 밥을 먹었는데 오빠도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됐잖아. 그래 이게 감히 갑자기 무슨 얘기가 했더니 오빠는 저기 너무 뭐 벌고 쓰고 네. 또 관리하고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프로 추천을 해줄게. 그래 뭐 그런 게 있어? 우리 같은 사람 상담해 주는 데가 그랬더니 3프로 TV라고 가면 오빠는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부활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경제 기억자도 모르고 네.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 꿈이 뭐 이제 뭐 가수 뭐 세계 최고의 뭐 락 밴드 뭐 명반을 만들고 근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테크다 아니면 뭐 어떤 것에 뭐 투자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장착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거기 가가지고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가수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가 아니거든요. 뭐 재테크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재테크 하거나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면 네네. 그 사연을 읽고 상담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힐링만 담당하면 그럼요. 예. 저희가 설마 박완규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진 않겠죠. 그리고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요즘 부활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코로나. 위축돼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뭐 연예계에서 활동하기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36년 된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또 좀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자리도 이제 좀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새 음반을 지금 녹음 중인데 언제 나와요? 그건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 2년 전부터 곧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양반이 나오려면 네. 다른 것보다 지금 뭐 코로나 이 시국이 좀 계속 연장이 그렇죠. 되면서 저희들 계획도 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새 앨범 발표를 여기서 하면 어떠실까?
우리 너무했나, 제가? 태원 형님이 오시. 태원 형님은 어떠세요, 건강이? 항상 건강이 걱정이지 뭐 그분.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 과연 그 시간을 버텨내실 수 있을까? 그거만 되면 당연히 모시고 오죠. 알겠습니다. 네, 국민 할매죠, 할매. 네. 자, 그러면 상담을 시작해야 되니까 첫 번째 사연은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벌이 남편과 슬하에 7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44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작년부터 3프로 방송을 유튜브로 틈틈이 들으며 조금씩 금융 지식을 쌓고자 노력 중입니다.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지만 듣다 보면 알아듣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17년 말에 친정엄마의 권유로 녹십자와 OCI의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재가 있다는 말에 녹십자를 조금씩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더니 반토막이 나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놓아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올라 17%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판 후 한참을 더 오르더군요. OCI는 운이 좋게 사자마자 2배 이상 올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분의 1 토막이 나서 또 방치 중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코로나 할 때 한 주 남기고 손절했는데 그런데 그 남은 한 주가 지금은 2배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기다릴 걸 후회가 되었고 주식이라는 게 기다리면 다 오르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론 수익률은 비록 좋지 않지만 삼전 우선주 현대차, KTNG, 제넥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투자하면서 2자릿수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진짜 고민은 이건데요. 18년 3월에 강남의 모 자산관리회사 직원의 권유로 브라질 국채에 3,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나. 당시 은행이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0%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들고 가도 1.2%의 수익이 난다는 말에 11년 만기물에 가입했는데 당시 342원 하던 해알화 환율이 지금은 219원으로 원금에서 600만 원이나 손실 구간입니다. 결혼 전 직장 다니면서 1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라 더 속상합니다. 하지만 절 더 속상하게 한 건 제가 봉으로 보였는지 국채 투자로 받은 이자로 변액연금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변액연금 보험이라는 게 초기에 사업비만 엄청 떼고 수익률은 형편없는 사업 상품이더군요. 그래서 작년 15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증권사 연금저축 미국 나스닥 100 ETF로 갈아탔더니 지금 훨씬 나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수수료 때문에 그런 위험한 나라에 투자 권유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알고 보니 브라질 국채는 수수료가 꽤 높은 상품이더군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존니 대표님 말처럼 전 금융 문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브라질 관련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위험하다는 말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가서 미국 주식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상함과 더불어 되게 구체적인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김 센터님 계시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한번 갔었어요. 투자하러 2009년 요맘때 간 것 같습니다. 2009년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브라질 상파울로하고 리오데자네이루 가서 거기 현지 투자자들을 만나서 브라질에 투자해도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고객 2분을 모시고 26시간이 걸리더군요. 상파울로까지. 좀 못 가봤습니다. LA에 가서 2시간 갈아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는 브라질이 이제 막 부상할 때라서 저는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토빈세라고 브라질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맥시멈 4% 선이자를 내고 투자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브라질 채권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 센터장님께서는 이 브라질 어떻게 해야 돼요? 신흥국 요즘 좀 불안불안하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이잖아요. 네. 우선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이 금융회사 직원이 이분께 채권을 투자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사실 채권은 주식과 달라서 만기까지 원금이 안 깨져야 채권이거든요.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브라질은 이분 2018년에 가입하실 때 이자 한 10% 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금융상품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었든지 간에 10%를 위험 없이 주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라질 채권은 제 생각엔 그것이 이름은 채권이라고 표현이 됐더라도 그거는 주식과 가까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브라질 채권을 팔 때도 이걸 채권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위험이 뭐냐? 브라질 정부가 뭐 브라질이 재정이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뭐 정부가 망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정부는 매년 브라질 채권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를 줍니다. 지금 한 10% 가까이 됐거든요. 이제 브라질 채권의 내재가 된 리스크는 환율이죠. 그렇죠. 환율입니다. 환율. 내가 우리나라 돈 가지고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브라질 헤알로 바꿔서 브라질 채권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브라질 채권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브라질 돈으로 표시가 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 말씀처럼 브라질 헤알화가 계속 약하니까 이자는 받았지만 손실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일반론으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기대 수익과 위험은 늘 비례한다고 생각하시고 10% 준다 그러면 거긴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라면은 브라질 채권을 들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 8% 이자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로 그 한 30% 손해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브라질 채권에 가입하시면 연평균 이자가 10% 되거든요. 물론 금융회사가 보수를 많이 떼죠. 한 100bp 정도 떼더라도 지금 10% 주는 이자를 계속해서 받으신다 그러면 환율에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말 5년, 10년 가지고 가시게 되면 매년 10% 이자 준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가지고 계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애초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자산의 내재가 된 속성,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하지 않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자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반론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액보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열심히 우리가 주식도 사고 팔고 하지만 짧은 흐름에 대해서는 쪽집게가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수수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한 5년, 10년, 20년 보면 특히 변액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늘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장기 투자 상품 고르실 때는 꼭 한번 골라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라면 뭐 브라질 채권 가지고 가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환율이란 걸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데 환율은 나라가 안 망하게 되면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갔지만 다시 원달러는 1,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를 내가 뭐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환율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나고 나면은 높은 금리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은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그래서 어쨌든 뭐 10% 이자를 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상품이고요. 다만 그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근데 지금 같으면 저는 뭐 조금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윤 교수님은 이런 투자 혹시 거래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권한 적 없으세요? 저도 있죠. 요즘 제가 오늘도 진료하고 왔는데 많이 쓰는 말이 전혀 저희 쪽이랑 상관없는 팩트 체크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팩트 체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이 내 마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서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감성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되게 논리적일 것 같지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자기부터 잘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날 속여놓으니 진심으로 속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은 거꾸로 결정하기 전에 사연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크게 하실 거면 자기가 10년 동안 모은 건데 제대로 된 라이퍼슨한테 팩트 체크만 더블 체크만 했으면 이런 결정을 안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게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이란 말 참 쓰면 안 되고 다 형 아니면 제가 누나라고 하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요즘 어르신이란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는구나. 누가. 하나밖에 차이 동생이야. 우리 동생. 근데 참 그래서 이게 참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도. 그래서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금융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뭐 제가 지난주에 들은 고민인 사연인데요. 법륜스님이 아이와 이렇게 분리를 잘 해야 좋은 어머님이셨어요. 엄마다 그러셨대요. 근데 자기가 잘 안 된다고 나쁜 엄마 같다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저도 법륜스님 좋아하고 법륜스님 증문즉답 TV에서 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가 저는 좋은 엄마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일기장을 봤더니 잔소리 많은 이 뚱땡이 여자가 난 세상에서 제일 싫다라고 심하게 써놔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며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스님께서 남의 일기를 보는 건 나쁜 사람입니다. 다음 질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높은 수준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표를 삼고 노력을 하자는 거지 자녀와 분리가 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랑 실제를 그 팩트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나는 계속 나쁜 엄마처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규님은 혹시 뭐 그러면 아까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내 인생 목표라고 그러셨는데 네. 네. 지금은 그래도 그 플러스가 돼 있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재테크를 하세요? 재테크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그냥 예. 아니면 그 회사 서랍이나 집에 장롱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뭔가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없습니다. 전혀. 진짜 없어요? 예. 보통 뭐 이렇게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어디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출연을 그냥 그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특히 이제 현 시대를 살고 가고 있으면서 당신이 언제까지 당신 체력이 되고 또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노랫밥을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글쎄요, 이게 자신만만한 건지. 그럼 뭐 이렇게 투자로 손해를 보신 적도 없겠네요. 그럼 뭘 해봤어요, 저는. 되게 순수한 남자시네요. 투자 측면에서. 근데 뭐 제 생각엔 가장 오랫동안 일하면서 내가 일로서 계속 소득이 나오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거는 돈이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크고 또 예전처럼 금리가 높을 때야 뭐 은행에 넣어놔도 뭐 골치 썩으면서 주식을 하나 은행에서 연이자 10% 받나면 은행 이자가 더 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뭐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패턴이 있는데 조금씩은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물이 끓을 때도 이 그 뭡니까 주전자의 뚜껑을 조금만 열어놔도 확 빠지고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은 조금 돈 가지고 테크도 하면서 저도 재테크란 말이 썩 좋지는 않은데 나름 그러면서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는 게 있긴 있네요. 제가 뭐 이게 뭐 좀 허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사극 중에 그 상도라는 드라마를 상도 있었죠. 예. 임상옥 선생 물대기 그 중에 이제 장사가 뭐냐
뭐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거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재테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 놈 중에 잘 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밥을 사줘요. 저는 그게 걔한테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남기면 그래도 저한테 끊임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의 재테크는 사람 남기는 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오신 거군요. 네. 제가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야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국채도 그렇고요. 제가 금융업을 현업으로서 그만둔 게 2012년 요맘때거든요. 딱 9년이 됐네요. 9년이 됐는데 정확히 20년 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간헐적으로 MBA도 하고 뭐 사업도 했지만은 끝나고요. 제가 이제 저의 리타이어 한 이후에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미국에 보면은 컨슈머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다, 뭐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주식 운용도 하고 금융 상품도 만들어 보고 그걸 팔아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을 보면 저게 왜 저 가격에 거래가 되지? 그런 게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야, 저건 너무 비싼데. 우리 금융 상품을 보면서 너무 비싼데라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저 보험은 저 ELS는 저 펀드는 너무 비싼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고 팔 때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에 금융 전문가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몇 군데 프라이빗 뱅커들한테 가서 리타이어도 했겠다. 목돈이 좀 있었을 테니까 소개를 해보라 그랬어요.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그때는 지금만큼 이제 얼굴이 잘 안 알려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 3군데 4군데를 갔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수료가 매우 비싼 것만 추천이 되고 두 번째는 환매가 안 되는 거.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건지 본인의 회사와 본인의 인센티브나 승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그 상품의 본질 가치나 공정 가치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야,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게 참 잘 알고 해야 될 텐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상품을 더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팔고 있는 분들이 그 공정 가치를 잘 몰라요. 어려운 상품일수록 이 브라질 헤아라 채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전한 채권이라고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부도 안 납니다. 부도 안 나면 원금 받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환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그 어떤 은행을 특별히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큰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그것은 안전하다. 그것은 원금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약정된 수익이 대체로 다 달성될 것이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은행도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이제 위험한 상품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고 큰 금융회사에서 하면 이거는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량식품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리스크를 내재한 상품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또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될 때까지는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가서 자꾸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창피해, 또 내가 질문하면 얼척 없는 사람으로 대우하겠지, 혹은 질문하면 저 사람이 좀 불쾌하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으세요. 돈이 많고 막 그런 분일수록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면 아이 난 소액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충분히 물어보시고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상품을 이해하시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채권을 지금 뭐 원화로 바꿔서 손절하시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흥국이고 브라질도 신흥국인데 이 신흥국 내에서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때죠, 지금이. 그래서 브라질이 본격적으로 회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채권을 사셔서 큰 손실이 나셨는데 이제 이자로 커버하시면서 또 환율이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김 센터장님과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또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던 우리 박한규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노래 어떤 겁니까? 제가 솔로 활동할 때 불렀던 곡인데요. 네. 근데 이 곡은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네. 근데 오늘 첫 사연 주신 분께 제가 이 곡을 꼭 불러드리고 싶네요. 예. 왜냐면은 외벌이 남편과 또 7살 아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투자하신 금액이 결혼 전에 진짜 꼬박꼬박 모으신 돈을 이렇게 투자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투자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을 지키시려고 더 건강하고 탄탄하게 지키시려고 한 거니까 지금 힘들어하실 때 우리 프로님들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의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남편분 지금 아내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제 노래 중에 사랑하기 전에는이라는 곡. 사랑하기 전에는. 와우. 네. 야, 근데 역시 그 명 가수지만 또 진짜 그 멘트 하나하나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한규님이 부르시는 사랑하기 전에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야겠죠.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가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 끝장이네요. 이 방송용은 아니지만 진짜 죽네요. 죽어. 그래. 오빠 놔주고. 여보. 갑자기 뭐 좀 따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경지인 것 같네요. 아 근데 아유, 원래 이렇게 너무 저 정도 고음을 이렇게 하려면 몸을 이렇게 흔든다니까 그냥 멈춰놓고 진짜 하니까. 뭐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종식되면 형님 진짜 꼭 우리 네? 3프로 우리 3프로 네 콘서트. 시청자분들이랑 부활 박완규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니까 우리 형님이랑 저보다 어리시겠지만 그러니까. 형님이랑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네.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러본 역사상 가장 이질적인 무대에서 다들 노래하는데 그걸 경험하고 가시죠. 아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부르면서 좀 울컥하네요. 왜냐면 그 혼자 또 가슴앓이도 많이 하셨을 것 그 같고. 감수성 그죠? 네. 근데 좋네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부부 이 사이시니까 예. 그냥 꼭 안아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제 앞에서 저는 소망이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소원이라고 그런 말씀 자체를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세계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플러스 되게 도와드리고 싶은, 물론 당연히 원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그걸 또 좋은데 이렇게 쓰시면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통장에 많이 플러스인데 마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사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금 통장에 예금 통장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주식 통장에는 많이. 뭐 돈 많으면 좋으니까 한번 컨설팅 받으셔서. 그냥 일한 만큼 벌겠습니다. 아니 진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엊그저께도 무슨 공중파에 나갈 일이 잠깐 있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뭐 사야 되냐 이렇게.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잘하는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연락 달라고 그 정도만 했는데 왠지 박완규님께는 정말 잘 되든 못 되든 한번 같이 이렇게 뭘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전혀 흐름과 상관없는 건데 좋은 의미로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보니까는 진짜 노래 잘하시고 고역 잘하는 세 분끼리 친하신가 봐요. 박기영님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돌고래라 소양 씨도 그런데 박완규님도 그래서 이렇게 좀 아니면 같이 안 놀아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세 분의 트리오. 뭐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세 분 다 사실은. 그냥 저는 그 후배님들이 아름다우셔서 그냥 그 좋은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죠. 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를 1년 전부터 즐겨보고 있는 50대 애청자입니다. 출근과 퇴근길엔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듣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엔 병원 가는 길에 고민 상담소를 통해 다른 분들의 고민도 함께 들으며 위안과 교훈을 삼고 있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한때 꽤 쏠쏠한 재미도 보았지만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와이프 몰래 담보로 대출받아 반토막을 내기도 했던 무모한 투자자이기도 했었답니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재테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를 자극하면서 더욱더 주식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때 홈슬라로 불렸던 HMM을 사서 재미도 보았는데 지난 5월부터 산업은행의 전환사채가 발단이 되면서 HMM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20%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주주로 있는 산업은행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면서 여러 방면으로 빨대를 꼽아두었다는 얘기를 현직에서 일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들어서 제2의 LH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해놓고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대체 잔고를 보면 5천만 주가 넘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빌려주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개인 등과 달리 외인이나 기관들은 재차 상환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더 이상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대형주를 떠나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처럼 해외 증시로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비대칭적인데 공매도의 기준도 개인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 체제가 과연 누굴 위한 공정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 주식하는 맛이 없는 요즘입니다.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가신다고 하는데요. 토요일엔 병원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편찮으실, 이게 직업상 병원에 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토요일마다 가시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전에 그 부인 몰래 대출 받아서 집담보로 대출 받으셔서 반토막을 내기로 하기도 했고, HMM이 히트주 아닙니까? 작년에. 네, 이거 몇천 원에서 한 10배는 한 주식이잖아요, 거의. 10배 올랐죠. 10배 오른 주식. 네, 10배 올랐죠. 근데 한 2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좀 고점에서 사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HMM은 현대상선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제 대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좀 망하게 하기는 그러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이제 HMM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투자자로서 혹은 주주로서 자신의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주는 거는 내가 그야말로 채권자인데 기업이 망해지게 되면 이걸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가지고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막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개발연대 시대에는 기업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국책은행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어려워진 데도 산업은행이에요.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이런 거 했다가 산업은행에서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막 형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시장에서 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다만 돈을 꿔줬다가 출자 전환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전환사채라는 형식으로 해준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경영권을 팔겠죠.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도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제 HMM이 지금 굉장히 영업은 잘 되는데 고점 대비 주가가 한 20%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손사인 머스크는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덴마크 거죠. 덴마크 회사죠. 근데 HMM보다 조금 규모가 큰 HMM이 전 세계 8대 손사고요.
7대 선사가 대만의 에버그린이거든요. 에버그린. 예. 에버그린은 고점 대비 한 40%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HMM보다 조금 더 다르죠. 그때 그 이집트에서 사고 난 게 그게 그 수에즈 운하에 꽉 껴버린 게 그 그런 에버그린이었죠.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신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탈을 하면서 네. 외국인 매물에 노출이 된 것도 있고 해서 HMM이 조정받은 걸 꼭 공매도의 단일 요인으로 뭐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참 공매도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저는 하는 건 정당한 권리인 것 같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에게도 똑같이 저는 오픈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공매도는요. 주식은 투자했었는데 원금만큼만 손해 보면 되는데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거든요. 공매도 친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뭔가 투자의 꿀단지를 따는 그런 투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절대로 않고요. 다만 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권리를 뭐 달라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기업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죠. 지난주에도 방송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거래소에 갔더니 97년도 8월 달에 전광판이 딱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네. 정말 사라져간 회사들이 태반인 97년도부터 이제 무수한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IMF도 경험하고 금융위기도 하고 뭐 IT 버블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HM이라는 회사,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양대선사라 그랬죠. 규모는 사실 한진해운이 더 조금 컸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에 뭐 몇몇 그 벌크 선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로는 이게 두 개인데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예, 그때 뭐 대주주가 또 사전에 팔기도 하고 해서 무리도 일으키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도 말이었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양대 해운사의 한 개가 정리가 되는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현대상선으로 단일화가 된 거고 현대상선은 또 최근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폭발과 배 부족의 혜택을 혼자 다 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정말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런데도 장기 차트로 보면 저쪽에 감자당하고 그 전에 그 가격에 비하면 한참 밑에가 있죠. 그럼요. 아직도. 네. 왜냐하면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에 감자도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싸니 비싸니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뭐 업종 전문가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무리 시세가 나는 종목도 텐베거라고 그러죠. 텐베거라고 하는데 10루타 종목이 나오면 그 추세를 보고 그때 들어가시면요. 쉽게 수익이 안 납니다. 거기서 2배가 더 나면 20배가 되잖아요. 처음에 산 분들은.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고 급등주를 따라 사시면 항상 물론 HMM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기간에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HMM이라는 회사가 혁신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술력을 막 예를 들면 테슬라다 무슨 애플이다 이런 것처럼 막 어떻게 막 혁신을 해가지고 뭐 갑자기 컨테이너 하나에 5만 톤을 싣다가 50만 톤을 실을 재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주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매도나 또 그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는 김학균 센터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교수님, 네. 항상 주식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도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별나게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항상 일방적인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뭐 이거는 뭐 정교한 질문은 아니고 자유가 더 중요하세요? 사랑이 더 중요하세요? 뭐 이런 질문 드리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둘 다 못 가지시는 거는 다 간단치 않은데 근데 그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사랑을 중요시 여기니 사랑에 대한 기대도 높고 그만큼 또 많이 투자하는데 자기 기대만큼은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사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나는 사랑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산 건데 어쨌든 계속 상처를 받고 속상하면 내 삶이 힘드니까 조금 그 마음을 좀 비우자. 다 저한테 오시면 호전되셨을 때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마음을 비웠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이제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좀 균형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글쎄요. 주식도 마음을 좀 비울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컨트롤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네, 사실 뭐 어떤 주식을 한 종목을 먹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하던 어떤 패턴을 다 깨버리면 그 주식으로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아마 궁극적인 결과는 또 안 좋을 수 있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비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래서 뭐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여윳돈은 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위험한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여윳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뭐 주식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울 때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념대로 정답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연구 보면 뭐 해피니스 머티리얼리즘, 석세스 머티리얼리즘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중요시 여기는데 행복하려고 돈을 벌면 덜 행복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성공에 내가 열심히 사는 하나의 동기 요소로서 돈을 중요시 여기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이런. 그러니까 돈 이퀄 행복 이 공식은 사람을 좀 덜 행복하게 한다. 뭐 이런 뭐 연구도 있긴 합니다. 개념적이지만.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던 그 최현국 할배라고 그 거창의 거창인가요? 고등학교 운영하셨던 그 돌아가셨죠. 최영국 선생님. 선생님.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돈 벌면서 불행한 길을 가. 그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돈이 목적이 됐을 때 그 행불행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정말 80이 넘은 그 어르신께서 해주셨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박완규님께서는 뭐 주식 투자도 재테크도 전혀 안 하시니까 아까 사람의 투자 사람이 남는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전화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왕규야 오늘 저녁에 만나. 그러면 경향각지에 형 동생 친구가 몇 명이나 나오실 것 같습니까? 한 명이요. 한 명이요? 예. 분산 투자가 아니세요? 양보단 지르니까 한 명은 뭐 김태원님이 나오셔서 왕규야 나 왔어 이런 거예요? 태원 형님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형님은 뭐 제가 찾아뵈야 되고 제 친구 딱 한 명 있어요.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김모 사장인데 그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서로 힘들 때 저도 뭐 이렇게 형편이 크게 좋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전화해가지고 야 너 있는 돈 다 털어서 줘봐. 그래가지고 왜 임마? 그래서 나 지금 급여를 줘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줬어요. 예. 언제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몇 년 됐죠. 한 3, 4년 됐죠. 네. 그래서 재기에 성공하셨나요, 그분은? 지금 엄청 잘 나갑니다. 그래서 투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있나 보네. 보통은 못 받는데 우정도 날라가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제일 힘들 때 도와줬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뭐 이제 금전으로 이렇게
얽힌 사이는 아닌데 네. 그냥 뭐 힘들 때 뭐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많지 않았지만 그걸 그냥 다 줬더니 그 친구는 거기다 더 힘들 때 저 힘들 때 더 얹어서 주고 뭐 이런 거니까 아마 그 친구하고 저하고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친구가 저에게 조금 더 투자를 했을 겁니다. 도와줬을 거고 제가 했던 만큼. 근데 지금 사연 보니까 연예계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연예계 뭐 연예인들도 뭐 주식 투자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됐어, 때가 온 것 같아, 모든 판은 짜졌어, 내가 요번에 확실하게 된다 라고 이제 연예인들끼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맞아요. 소스 받았다. 예.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채 30%도 안 되는 정도의 성과밖에 안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낙담하고 그럴 때 좀 오버들을 많이 합니다. 미리 야, 나 요번에 완전히 뜰 거니까 뭐 좀 뭐 하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벌렸던 것에 채 30%도 안 되는 그런 게 되면 낙담해서 좀 자포자기하고 기가 꺾이는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완규님 얘기를 들으면서 실패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성공은 아니지만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얘기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연상이 됐어요. 네버엔딩. 네버엔딩 스토리. 역시 프로. 네? 진짜로. 괜히 라디오 스타 나간 두 분, 못 나간 아니 왕규님 라디오 스타 몇 번 나가셨습니까? 많이 나가셨겠죠. 3번? 네, 3-4번 나갔죠. 형님 저 한 번 나갔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이 있는 노래잖아요. 근데 참 들을 때마다 나의 노래다. 그죠?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그게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와 음률 가운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오늘 꼭 이 노래를 청해 들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결심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부활 박완규 하면 그 노래를 기다리시고 또 좋아하실 텐데 저희 3프로 TV 채널을 통해서 저 역시 이 노래를 소개하게끔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완규님이 불러드리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여러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면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감사합니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